저는 올해로 69세가 된 퇴직 교사입니다. 33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아내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2억 8천만 원, 아내가 결혼 후 꾸준히 모아온 적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몇 년 전 정리한 시골 땅값까지 합쳐서 총 5억 2천만 원의 목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돈이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내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조금씩 모았던 돈들이 이렇게 큰 금액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네. 적당히 투자해서 월 300만 원 정도만 수익이 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5억 원을 연 7% 정도 수익률로 굴리면 월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무렵 TV와 인터넷에서 연일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민 배우로 사랑받는 한 스타가 경기도 신도시 상가에 무려 25억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채당 평균 8억 원씩 세 채를 샀다고 하더군요. 여보, 그 유명한 배우님도 상가 투자를 하시네? 아내가 뉴스를 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국민 배우가 투자할 정도면 분명히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분 정도면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상가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유명인이 투자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관심이 생겼던 거죠. 다음 날부터 저희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빌려 읽고 인터넷 카페에도 가입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상가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월 임대료 400만 원씩 받아서 연간 5천만 원 수익, 건물값이 3년 만에 50% 상승, 임대 수익률 10% 달성. 이런 성공담들을 보며 저희도 점점 상가 투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희가 했어야 할 일은 해당 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였습니다. 교통 접근성, 유동인구, 향후 개발 계획의 현실성, 주변 상권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봤어야 했죠. 그런데 저희는 유명 배우가 투자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그 모든 검증 과정을 생략해버렸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그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전철로 1시간, 거기서 버스로 다시 30분을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한적해졌고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넓은 땅들과 여기저기 올라가는 아파트 공사장들이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가 정말 번화가가 될까요? 버스에서 내리며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걱정스러웠지만 일부러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이니까 그런 거야. 몇 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문제의 상가 단지는 그랜드시티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총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동마다 계절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새벽, 아침, 저녁, 밤까지. 상가 앞에는 분수가 있었고 잘 정리된 조경과 산책로도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아내가 연신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던한 디자인의 깔끔한 마감재와 넓은 유리창들, 마치 외국의 어느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주말이라 그런지 상가 단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장사하면 정말 기분 좋겠어요. 아내가 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2시간 넘게 상가 단지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만난 직원은 30대 후반의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습니다. 이곳이 신도시의 핵심 상권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바로 뒤편에 5,0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저쪽으로는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직원이 큰 조감도를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5천 세대면 대략 1만 5천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국제학교, 저쪽으로는 테마파크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입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교통은 어떤가요?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을 물었습니다. 전철역까지는 버스로 20분이고 내년에 경전철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강남까지 50분 이내에 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예정이고 계획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단서들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보인 곳은 3층 30평 규모의 상가였습니다. 평당 3천만 원, 총 9억 원이었습니다. 비싸네요. 제가 말하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유명한 배우님도 이 가격에 사셨어요.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그리고 직원은 실제로 그 배우가 계약한 상가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계약서에 그 유명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그 사람도 샀다는데 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아내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월세 400만 원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건물 완공되면 바로 임차인이 들어올 겁니다. 월 400만 원이면 연간 4,800만 원, 9억 원 대비 약 5.3%의 수익률이었습니다. 당시 은행 금리가 3% 수준이었으니 나쁘지 않은 조건처럼 보였죠.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계산기와 메모지, 그리고 분양사무소에서 받아온 브로셔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5억으로는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겠어. 상가 가격은 9억 원이었지만 저희가 가진 현금은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8천만 원이 부족했죠. 대출을 받아도 될까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62세잖아. 몇 년은 더 일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어. 게다가 월세로 이자는 충분히 갚을 수 있고.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가를 담보로 해서 4억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금리는 연 6%, 월 이자는 약 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6%면 요즘 금리보다 조금 높은 편이네요. 대출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상가 담보 대출은 주택 담보 대출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도 요즘 상가 시장이 좋아서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에요. 월 200만 원이라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했지만 월세 4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의 순수익이 남는다고 생각하니 할만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사무소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30평 상가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0평이면 월 4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계산해 봤습니다. 월세 400만 원, 이자 200만 원, 순수익 2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의 수익. 거기에 건물값 상승까지 기대하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해볼까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유명한 배우님도 투자한 곳인데 2011년 4월 저희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9천만 원, 잔금 8억 1천만 원은 완공 후 대출 처리. 총 9억 원짜리 상가. 저희의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건물주가 된다는 생각에 말이죠. 여보, 잘한 결정이에요. 그 유명한 배우님도 산 곳인데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양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저희는 다시 한번 상가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저희 것이 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2년 후면 완공이라고 했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아내가 밝게 말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저희는 공사 진행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에 2번씩은 꼭 현장을 방문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죠. 처음에는 기초 공사만 하고 있던 곳에 조금씩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희 상가가 있을 3층 부분이 만들어질 때는 아내와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상가예요. 창문이 3개나 있어서 채광도 좋고. 아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환경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대단지 아파트도 분양을 시작했고 도로 정비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2013년 가을 상가가 완공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상가를 처음 보러 갔던 날 햇빛이 잘 드는 큰 창문들과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정말 건물주가 됐네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층에 위치한 30평 상가는 생각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높은 천장과 큰 창문 3개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실내를 밝게 비췄습니다. 깔끔한 바닥과 벽면, 그리고 화장실과 작은 창고까지 잘 갖춰져 있었죠.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요? 아내가 빈 공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카페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사무실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임차인이 알아서 꾸밀 거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상가 단지 전체를 둘러보니 1층에는 식당들이 몇 개 들어와 있었고 2층에는 학원과 사무실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 3층에도 몇 곳은 이미 임차인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임차인 모집이었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대 의뢰를 맡겼습니다. 30평이면 월 400만 원은 충분히 나옵니다. 중개업소 사장의 말에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중개업소는 상가 단지 입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장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25년 넘게 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 상가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요즘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3층은 조용해서 인기가 좋아요. 그의 말을 듣고 저희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전문가가 400만 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믿을만 했죠. 언제쯤 임차인이 들어올 것 같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들어오실 겁니다. 워낙 좋은 조건이니까요.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봄이 되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3월 되면 학기도 시작하고 좋아질 겁니다. 중개업소 사장은 말했지만 3월, 4월, 5월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조건이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중개업소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우리 상가 광고는 제대로 내고 계시는 거죠? 당연하죠. 부동산 사이트에도 올리고 주변에 전단지도 뿌렸어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문의가 별로 없어요. 가끔 전화가 와도 월세가 너무 비싸다며 바로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400만 원이 비싸다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평에 400만 원이면 평당 13만 원 정도인데 서울 강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때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0세대 아파트가 있다고 했는데 직접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도보 5분이라고 했던 아파트 단지까지 실제로 걸어가 봤습니다. 걸어가 보니 도보 15분 거리였고 중간에는 6차선 도로가 막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파트 단지는 아직 분양 중이었습니다. 5,000세대 중에서 실제로 입주한 곳은 800세대 정도에 불과했죠. 나머지는 아직 공사 중이거나 분양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철역도 가까운 줄 알았는데 버스로 20분 거리, 그것도 배차 간격이 40분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었죠.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상가 앞을 하루 종일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앉아서 몇 명이나 지나가는지 세어봤더니 80명도 안 됐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버스 정류장을 오가는 사람들이었죠. 주변 상가들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층 식당 몇 곳은 손님이 거의 없어 보였고 2층 학원들도 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라는 걸 말이죠. 아무리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보여줬던 지도와 실제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였던 거리들이 실제로는 걸어가기 어려운 거리였고 곧 개발될 예정이라던 것들은 언제 완성될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좋네요. 조용하고 깔끔해서 카페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빈 상가를 바라보며 속만 태우고 있던 저희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죠. 임대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400만 원은 좀 부담스럽고 32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320만 원. 처음 예상했던 400만 원보다 80만 원이 적었지만 빈 상가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 있었거든요. 임대료 월 320만 원, 보증금 6천만 원으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제 숨통이 트이겠어요. 아내와 저는 한숨 돌렸습니다. 대출 이자 200만 원을 내고 나면 1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대했던 금액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는 건 맞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인테리어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시고 메뉴도 다양하게 준비하셨죠. 원두도 직접 로스팅하시고 디저트류까지 직접 만드셨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길 바라요. 오픈 첫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첫 한 달은 그럭저럭이었지만 매출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반복됐고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장님과 가끔 대화를 나눴는데 매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도 8만 원밖에 안 됐어요. 주말에도 손님이 별로 없어요. 월세 320만 원을 내려면 하루에 최소 12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결국 6개월 만에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셨을 때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정말 죄송해요. 더 버티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사장님도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어요. 카페가 떠난 뒤 상가는 8개월간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달 대출 이자 200만 원을 꾸역꾸역 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점점 생활비도 줄여야 했습니다. 퇴직 후 받던 연금 25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이자로 나가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부부가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하기에는 너무 빠듯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언젠가는 다시 임차인이 들어오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조차 낙관이었습니다. 2015년 초 두 번째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즘 1인 기업이 트렌드잖아요. 조용해서 집중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여성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카페보다는 사무실이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사무실 운영 경험은 있으세요? 걱정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건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임대료는 월 280만 원, 보증금은 4천만 원. 이전보다 더 낮은 금액이었지만 비어있는 것보단 낫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200만 원을 내고 나면 80만 원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공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장님은 간단한 인테리어만 하고
사무용 책상과 컴퓨터 몇 대를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8개월 만에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셨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죄송합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임대료를 250만 원, 220만 원으로 낮췄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소에서도 점점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이 지역 상가는 잘 안 나가요. 임대료를 더 낮춰야 할 것 같은데요. 200만 원으로 낮춰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8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180만 원이면 대출 이자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죠. 매달 20만 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었습니다. 상가 단지 전체의 분위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1층 치킨집은 1년 만에 폐점, 2층 피부관리실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상가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상가 단지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총 40여 개 상가 중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에 상가 단지를 방문하면 정말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불 켜진 곳이 몇 곳 없어서 마치 폐건물 같은 느낌이었죠. 처음 봤을 때 그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2016년이 되자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상가 공실은 계속되고 이자와 관리비는 쌓이고 결국 아내의 적금을 깼습니다. 10년간 모은 1억 5천만 원이었지만 6개월도 못 버티고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적금을 깰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매달 25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서 10년 동안 모은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내는 별말 없이 적금 해지에 동의했지만 저는 정말 죄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엔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원금보다 300만 원이나 손해를 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25년 넘게 꾸준히 낸 보험도 해약했습니다. 2017년 초 결국 아내가 다시 일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도 뭔가 보탬이 되어야죠. 65세가 넘은 아내가 마트 계산원으로 나갔습니다. 월급은 130만 원. 아내가 25년 만에 다시 일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미안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편하게 쉬면서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자고 했던 약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결정한 일이잖아요. 아내가 일을 시작한 첫날 밤, 저는 아내 몰래 울었습니다. 내가 괜한 욕심 부렸나 봐. 입에서 자책만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65세가 넘은 나이에 계산대에 서서 무거운 물건들을 나르고 까다로운 손님들을 상대해야 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해 여름 상가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9억 원에 샀지만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으로 내놨습니다. 거의 40% 할인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팔리면 대출 4억을 갚고 1억 5천만 원이라도 남겠지 싶었습니다. 5억 5천만 원이면 분명히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9억 원에 비하면 엄청난 할인이니까 투자용으로라도 살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말했습니다. 5억까지 내려보시죠. 그럼 관심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5억 원. 샀을 때 가격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대출을 갚고 나면 1억 원이라도 남으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말도 허사였습니다. 5억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억 5천만 원으로 내려보시죠. 4억은 어떠세요? 가격을 계속 내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상가 시장은 정말 끝났다고. 몇 번의 방문객이 있었지만 모두 첫 방문에서 끝났습니다. 임대 수익이 전혀 없는 상가를 왜 사죠? 이 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관리비가 너무 비싸네요. 냉정한 지적들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임대 수익도 없고 발전 가능성도 없고 관리비만 나가는 상가를 누가 사겠어요? 결국 저희가 7년 전에 했어야 할 분석을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이 해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상가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아직 건물이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건물이 생각보다 부실하게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겨울에는 동파 사고도 여러 번 있었고 여름에는 누수가 심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공동수리 결정이 내려졌고 호수당 500만 원씩 분담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매달 22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고 현금은 없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는 신용카드 빚이 추가됐습니다. 대출도 버거운데 이제는 카드 이자까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월 200만 원 대출 이자, 40만 원 관리비, 거기에 카드 이자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28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아내와 제 수입을 합쳐도 380만 원인데 그중 280만 원이 상가 때문에 나가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생활비는 100만 원뿐이었습니다. 2019년 봄 은행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대출 연체 통지서. 그걸 손에 쥐고 아내와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대출 이자를 못 낸 달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내왔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퇴직금, 적금, 보험, 카드 대출. 모든 걸 다 썼는데도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서 연체 이자까지 붙었습니다. 원래 이자에다가 연체 이자까지 더해지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해 말 경매 통보장이 날아왔습니다. 6개월 이상 연체로 인해 상가를 경매에 붙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매라는 단어를 직접 보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시도로 상가를 4억 원에 내놨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4억 원이면 대출을 다 갚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매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포기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가는 3억 5천만 원에도 팔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경매에서 얼마에 나올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어요. 2020년 2월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감정가 4억 2천만 원. 제가 샀던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10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1차, 2차, 2차 경매에서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거죠. 3차 경매에서 감정가의 65%인 2억 7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 돈에서 대출 원금, 연체이자, 수수료 등을 떼고 나니 남은 돈은 0원이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 그 1억 2천만 원은 제 빚으로 남았습니다. 경매 결과를 들었을 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10년간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빚만 1억 2천만 원이 남다니 그날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모든 걸 잃고 빚까지 1억 2천만 원이 남은 상황에서 69세라는 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보험도 해약했으니까 죽으면 아내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겨줄 수도 없었고 오히려 빚만 남겨주게 될 판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건강하잖아요. 자식들도 잘 살고 있고. 그 말에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저희는 아직 살아있고 건강했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죠. 2021년 저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69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일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1억 2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운 좋게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 220만 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 경비실에 앉았을 때의 기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33년간 교사로 일했던 제가 경비원이 되다니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마트에서 130만 원을 벌고 있었고, 저희는 매달 350만 원으로 생활비를 쓰고 남은 걸로 빚을 갚았습니다. 350만 원 중에서 생활비로 18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70만 원으로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170만 원씩 갚아 나가면 계산해 보니 6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2024년 봄이 되어서야 1억 2천만 원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4년이 걸렸네요. 그 4년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고 외식은 꿈도 꾸지 않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으면서, 하지만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350만 원을 온전히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 아내 적금과 보험금, 현금성 자산 포함 2억 4천만 원, 총 5억 2천만 원. 그 모든 돈이 상가 투자 실패로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남은 건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지워지지 않는 빚의 기억, 그리고 작아진 삶이었습니다. 가장 아까운 건 시간이었습니다. 62세부터 73세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을 온통 상가 문제로 보냈습니다. 원래라면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매달 이자 걱정, 임차인 걱정, 관리비 걱정만 하며 살았죠.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어졌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만나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취미 생활도 포기해야 했고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중산층의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외식도 자주 하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자동차도 있었죠. 교회에 있던 작은 주택에서 정원도 가꾸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니는 삶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특가 상품을 찾아다니고 외식 대신 집에서 간단히 해먹는 게 일상이 되었죠.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교회에 작은 주택도 있었고 차도 있었지만 지금은 버스 타고 마트 가는 게 전부입니다. 원룸은 18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입니다. 예전에 살던 주택과 비교하면 정말 작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따뜻합니다. 무엇보다 월세가 저렴해서 경제적 부담이 적어요. 아내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68세가 되었는데도 계속 일하고 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일하는 게 몸에도 좋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겁다고 하네요. 저도 경비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주민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 둘이 함께 있으니까요. 요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시간, 저녁에 함께 TV를 보며 대화하는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갑니다. 예전처럼 멀리 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동네 공원에서도 충분히 여유를 느낄 수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가끔은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아이들이 오면 집안이 환해집니다. 비싼 선물은 못 사주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에 대해 문의나 상담을 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로 50, 60대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인 시점에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죠. 퇴직금이나 상속받은 돈으로 상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상가 투자 경험이 있다고 하던데 조언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5억 2천만 원이 영원이 된 과정을 그리고 그 후의 고생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유명인이 투자했다고 정부가 밀어준다고 해서 그게 곧 내 수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은퇴한 분들, 퇴직금으로 무리한 투자하시면 다시 일어설 기회도 없이 끝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첫째, 유명인의 투자는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그들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실패해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과는 상황이 다르죠. 둘째, 정부의 개발 계획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기되거나 축소될 수 있고 심지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계획은 계획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셋째, 은퇴 자금으로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젊을 때 실패하면 다시 벌 기회라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정말 끝입니다. 넷째, 반드시 직접 발품을 팔아 확인하세요. 몇 번이고 현장에 가서 유동인구, 교통 접근성, 주변 상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상가 투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가는 주거용 부동산과 달라서 임차인이 있어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발달하고 코로나19 이후로 오프라인 상권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임대료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상권에서는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 상가 시장은 저희가 투자했던 13년 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확산, 배달 문화의 정착,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오프라인 상권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그 5억 2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었더라면 어땠을까? 연 4% 적용해도 지금쯤 8억 원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더 아쉽습니다. 2011년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4.5% 정도였는데 5억 2천만 원을 13년간 예금했다면 복리로 계산해서 9억 원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지금쯤 매달 이자 수입만으로도 300만 원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경비 일도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마트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편안한 노후는 가능했겠죠.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가끔은 자식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상가 투자 외에도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습니다. 주택 임대업을 할 수도 있었어요. 상가보다는 안정적인 주택 여러 채를 사서 임대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택은 상가보다 공실 위험이 적고 임대료도 안정적이거든요. 채권 투자도 있었습니다. 국채나 회사채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도 낮고 수익도 예측 가능하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위험하지만 우량 배당주에 분산 투자했다면 상가보다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가 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선택처럼 보였어요. 건물이라는 실물 자산이 있고 매달 월세 수입이 들어온다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요. 만약 그때 지금만큼 상가 투자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론적인 임대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전혀 다르다는 것, 공실의 위험성, 임차인이 없으면 수익이 영원히 된다는 것, 관리비 부담, 공실이어도 관리비는 계속 나간다는 것을 말이죠. 유동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상가는 팔고 싶을 때 쉽게 팔 수 없다는 것, 시장 변화로 온라인 쇼핑 등으로 오프라인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말이에요. 이제는 후회도 분노도 원망도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분양사무소 직원들에게도 부동산 중개업소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화가 났죠. 왜 그때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 왜 유명인의 투자라는 말에 현혹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잠들기 전에 계속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며 뒤척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후회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감정들이 현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건강. 저와 아내 모두 큰 병 없이 건강합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가족, 자식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69세에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준 아내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비록 원룸이지만 따뜻하고 깨끗한 집이 있다는 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돈은 잃었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은 아직 남아있다는 걸 느껴요.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 실패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제가 겪은 고생들, 실패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투자 상담을 요청하면 제 이야기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는 거예요. 제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 또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고정 수입 없이 상가 투자하지 마세요. 월급이나 다른 수입이 있어야 임대료가 없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은퇴 자산은 절대 무리해서 굴리지 마세요. 다시 벌 기회가 없는 돈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유명인이 투자했다고 믿지 마세요. 유명인과 일반인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의 개발 계획만 믿고 사지 마세요. 계획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 전에 꼭 발품을 팔고 직접 검증하세요. 몇 번이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세요. 평일, 주말, 낮밤, 시간대별로 유동인구를 체크해 보세요. 특히 중장년층에게 50, 60대 분들께는 특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녀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목돈이 생기면 한 번에 큰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하지만 이때야말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분산 투자하세요. 한 곳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안전자산을 확보하세요. 최소한의 생활비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투자 전에 반드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배우자나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투자의 기본 원칙들입니다. 첫째, 이해할 수 없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라. 상가 시장에 대해 잘 모르면서 투자한 게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하라. 전 재산을 걸고 투자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셋째, 한 곳에 몰빵하지 마라.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넷째, 감정적 판단은 금물. 유명인이 샀다는 식의 감정적 판단은 위험합니다. 다섯째, 현금 흐름을 중시하라. 당장 들어오는 수입이 중요합니다.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고 함께 걸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5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 자식들의 안부 전화,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 투자 실패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은 아닐지라도 건강하고 가족이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69세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과 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살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 저와 아내는 원룸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 평화롭습니다. 큰 욕심 없이 건강하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저녁에 함께 보는 TV 프로그램, 주말에 함께 가는 동네 산책.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에요. 정말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할 사람, 건강,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라는 경고를, 이미 실패를 겪으신 분들께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희 부부처럼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화려한 꿈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와 현실이 맞물리는 곳입니다. 특히 노후 자금으로는 절대 도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작은 행복이라도 찾아가며 살다 보면 언젠가는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후 금융 이야기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